다음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개체수를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안정된 상태계의 피라미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우리 2차 소비자가 아니라 1차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은 틀렸고요. 개체수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안정된 생태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물량과 에너지량을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순서대로 쌓아 올린다면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다라고 할 수 있고 생물량과 에너지량도 이와 같이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다. 다음 그림은 대기대 순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편서풍은 북반구 30도 부근의 지상에서 불면서 북태평양 해류를 발생시킨다. 맞는 말이죠. 우리 해류에 대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쪽에 아시아 대륙이 있고 여기 아메리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적도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 적도 근처에서는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무역풍 타고 흐르는 해류, 그렇죠. 북적도 해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북적도 해류가 앞으로 쭉 가면 좋겠지만 대륙이 막고 있기 때문에 위로 한번 꺾이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쿠로시오 해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위도 30도, 60도 사이에 도달하게 되면은 편서풍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해류를 태평양 북쪽에 있다라고 해서 북태평양 해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대륙을 만나서 아래로 한번 꺾이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 이 해류를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순환 정도는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 기억보기 맞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적도 부근은 저압대가 형성되어 강수량이 많아 열대우림이 많이 분포한다. 우리 적도 지역을 보시면요. 상승 기류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상승하는 것을 저기압에 위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적도 쪽을 저압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적도는 이러한 상승 기류가 우세하다 보니까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대우림 많이 분포합니다. 무역풍이 약해지면은 이것은 엘니뇨를 의미하죠. 적도 부근 태평양 해수의 흐름에 영향을 미쳐서 엘니뇨가 발생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 다음 그림은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 시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평상시의 동태평양의 경우는 음영이 살짝 밝은 걸 보아하니 수온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무역풍 때문에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래에서 그것을 채워주는 용승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한 밑에 사진을 보니까 따뜻한 해수들이 동쪽으로 살짝 이동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역풍이 약화됐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동태평양에서는 해수가 덜 가다 보니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승이 약화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쨌든 간 평상시에 비해 엘니뇨 시기 동태평양 수온은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엘니뇨 발생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역풍은 평상시보다 약하게 분다. 맞고요. 서태평양 지역은 강수량이 증가할 것이다. 틀렸죠.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 동쪽에 강수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동태평양 해역에서 어획량이 증가할 것이다. 아니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찬 해수가 올라오는 그러한 용승 현상이 일어나면은 해수의 수온이 낮아집니다. 수온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용존 산소가 녹을 수 있는 정도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산소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 플랑크톤 같은 영양 염류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장이 생기기 좋은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이러한 용승 현상 약화가 되니까 어획량 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동태평양 지역은 상승 기류가 발생하여 기압이 낮아질 것이다. 맞죠? 따라서 답은 기역과 리을이다. 다음 그림은 자동차에 공급된 연료의 에너지가 전환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은 30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공급된 에너지는 사용한 에너지의 총합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100이라는 에너지가 기역 더하기 35 더하기 30 더하기 5라고 쓸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기역은 30이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70%이다. 에너지 효율은 연료의 에너지 중 바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30에 해당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은 100분의 30 곱하기 100
그러면은 30%가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요. 자동차의 엔진에서는 연료에 화학 에너지가 바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부분이 N극, B 부분이 S극인 막대자석 주위의 자기장과 비슷한 모습이다. 주어진 그림을 보니까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쪽이 N극, 여기가 S극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왜냐면은 자기력선의 방향을 보시면은 나가는 쪽이 바로 N극이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N극이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A가 N극, B는 S극 맞습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코일 내부에 놓인 나침반 자침의 방향도 바뀐다. 이것은 우리가 오른손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오른손을 가지고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우리 N극의 방향이고요. 다시 말해서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 다음 내 손가락이 감아쥘 때 이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이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림이라면은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쪽으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반대로 우리 전류가 화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엄지손가락이 반대쪽을 이렇게 향하겠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기 때문에 나침반 자침의 방향도 바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어진 그림에서 전류의 방향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지금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여기다 보니까 엄지손가락이 여기 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휘어준다면은 우리 전류는 기역 방향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니은이 아니라 기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ABC의 송전 전압과 송전선의 저항을 나타낸 것이다. 발전소 ABC에서 도심까지 손실 전력의 비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손실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알아내어야 하는 값은 바로 전류와 그 다음에 저항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류는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은 송전 전력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죠. 우리 송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한번 6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ABC라고 했으니까 A, B, C 모두 송전 전력은 같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압과 전류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 상황에서 전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류를 미지수로 두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A에서의 전류를 I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EV의 값을 가지니까 송전 전력은 EVI일 거예요. 그런데 A, B, C 모두 같으니까 EVI, EVI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값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발전소 B 같은 경우도 EV이기 때문에 전류도 A랑 같을 겁니다. 그런데 발전소 C를 보니까 지금 V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전류는 EI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손실 전력을 구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R 값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에서의 R 값은 ER이고요. B에서는 R, 그 다음에 C에서는 똑같이 R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손실 전력 구할 수 있는데요. 손실 전력은 위에서 썼듯이 전류 제곱 곱하기 저항이기 때문에 A, B, C에서 도심까지의 손실 전력의 비는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약분하면은 결국 2대 1대 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대 1대 4로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계산이 익숙하시다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린다거나 자기만의 방법을 통해 천천히 해결해 주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변압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1차 코일의 가문수는 200회, 전압은 110V, 전류는 4A이고 2차 코일의 가문수는 400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은 무시한다. 우리가 이 조건에 의해서 V1 대 V2는 N1 대 N2다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기억을 볼게요.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220V이다. 코일의 가문수와 전압은 비례하기 때문에 200회 대 400회는 110V 대 V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V2는 지금 1대 2니까 220V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은 맞고요. 2차 코일에 공급된 전력은 1차 코일에 공급된 전력보다 크다. 에너지 손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1차 코일에 공급된 전력은 모두 2차 코일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니은은 틀렸습니다.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4A다.
우리가 니은에서 지금 전력이 같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과 같으므로 1차 코일에서의 전력 110V 곱하기 4A, 이것은 220V 곱하기 2차 코일에서의 전류, 그러면 2차 코일에서 흐르는 전류는 2A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귿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입니다. 4단원에서 난이도가 살짝 있는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